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미세먼지의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현재 국내의 자영업자 수 약 7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소규모의 가족 운영 자영업 숫자가 많습니다. 최근엔 은퇴하면서 혹은 골목 상권 슈퍼를 운영하면서 편의점으로 다시 전업하거나 개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동네를 보면 정말 같은 블록 내 여러 개의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기도 어렵게 되거나 점주의 인건비조차 안 나오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 이야기 다루고 있는데요. 아직 숨 고를 때가 아닙니다. 계속 자국의 이익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무역전쟁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요. 미국이 그 무기로 빼든 칼,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생각보다 위력이 강할지도 모르고요. 중국뿐 아니라 한국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싸움에서 등장한 지적재산권 분쟁,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상황 알아봅니다. 월요일입니다. 미세먼지 힘들어도 또 무역 분쟁 걱정이 드리워도 건강과 가족 생각할 장바구니 떠올려야죠.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연결해서 장바구니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3월 2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요즘 동네 돌아보면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이 정말 한눈 안에 들어올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한때 안정적인 수익으로 창업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바로 이 편의점이었고요. 또 편의점의 진화라고 하죠. 편의점이 단순한 24시간 소매점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또 제3의 공간으로서까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여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떠안고 있는 상태에다가요. 또 늘어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점주가 직접 일을 해도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점포를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고요. 24시간 영업이라는 편의점의 특징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나 차려야지라고 목 보고 다녔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동네 슈퍼하다가 편의점으로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야기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 성인재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인재입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 사실 편의점 요즘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은 장사 좀 되겠다, 먹고 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업계 분위기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는 매출도 정체 상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원을 몇 가지 받고 있지만, 많이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다. 보통은 편의점은 그래도 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점주 혼자서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좀 본사가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거나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편의점을 창업하시기 전에 네네. 본사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각 브랜드에. 네. 근데 그거보다 어차피 편의점도 개인 사업자라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사업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네. 네네. 항상 투자와 책임은 자기가 따른다고, 본인이 따른다고. 네네. 일단은 하기 전에 많은 걸 좀 조사를 해보시고. 네. 지금 현재 상으로는 녹록치 않다. 네. 지금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많은 어떤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서 최저임금도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인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일단 또 차차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인 얘기도 해보겠지만 이 최저임금 이야기 사실 정부도 부담이 된다라는 걸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이렇게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긴 했는데 실제로 좀 체감하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당위성 자체는 방금 대표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지만 사실상 좀 어려움은 또 별개 문제니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돼갖고요. 네네. 그 부분에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혼자만의 각 점주들의 어떤 그 자영업자들의 혼자만의 부담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서로 완충작용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사도 좀 양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또 지원을 또 해준다고 네네.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하셔갖고. 네. 네, 지금은 완충이 어느 정도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그렇게 절박하진 않고. 네네. 그래도 숨 돌릴 공간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년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또 그게 가장 걱정이고요. 네. 예, 또 이런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중요하죠. 또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예, 그것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자체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 임대료 특히 마찬가지고요. 또 이 여러 경제 상황에 따라 재료비라든지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본사 측의 각종 지원 사업, 또 정부가 지금 그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고 있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지금 본사에서는 어차피 일률적으로 저걸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률적으로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고요. 네.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는 선택을 이제 하신 분들이 들리는 소문에는 50% 정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절반 정도 이상은 하셨군요. 네네네. 네. 근데 그 50% 이제 하는데 기존에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4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주시던 분들은 네네. 몇만 원의 도움이 생긴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가족끼리 하시면서 네. 좀 맞아요. 좀 국부적으로 하시면 네네. 네,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네네. 가족끼리는 뭐 무슨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원금의 사각지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편의점이 사실은 뭐 굉장히 핫한 영역으로 각광받았었습니다. 본사들도 굉장히 이 힘있게 좀 힘을 쏟는 유통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신규 출점도 줄고 있고 폐점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규 출점은 줄은 게 맞습니다. 네네. 근데 폐점은 좀 알려진 바로는 다르게 네네. 아직은 폐점하는 점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슈퍼 하시던 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슈퍼로도 한계가 이제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으로 다시 그분들이 또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골목 상권에 뭐 물론 식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미용실, 요즘 커피숍 많습니다만 이 슈퍼나 편의점이 사실 골목 상권을 상징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면 실제 서민 경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보통 24시간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24시간 영업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24시간을, 심야 시간을 영업을 해서 네네. 수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 나름대로 또 각 본사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네. 그 지원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예, 할 수 없이 뭐 영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네네. 영업을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네. 저희가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포가. 그 집은 밤에 네. 안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네. 네네. 그러다 보면 또 고객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나 뭐 아니면 본사하고 다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편의점이 없다 보면 네네. 24시간 뭐 영업을 안 하면 뭐 상비약이라든지 네. 또 어떤 불 켜지는 그것도 상당히 보안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그런 거에 또 사회적인 어떤 저희 의무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24시간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24시간 쉬면은 전기값을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어떤 뭐 그런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건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여러 가지 충격파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장기적인 대책, 특히 심야 시간에 여러 가지 어떤 좀 보안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전기세도 있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심야에 대한 좀 특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앞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24시간 열려있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뭐 택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지금 이제 어떤 제3의 공간으로서 편의점이 새로운 기능들을 찾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방면에서 뭔가 좀 대안이나 이런 어려움을 좀 타개할 것들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저희 협회 쪽에서도 네네. 각 그 점주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네네. 어떤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너무 급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문을 좀 닫고 네네. 좀 이렇게 완충을 하면서 이 방법을 좀 천천히 생각해서 저희가 정말 24시간 서로 빛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좀 합니다. 예, 좀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더 놔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뭐 단지 네, 택배뿐만 아니라 지금 상비약도 얘기 나왔지만 또 다양한 역할, 앞서 말씀하신 심야의 어떤 여러 가지 피난처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네. 뭐 사실은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반응하실 것 같기도 한데 치킨집하고 비슷합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네, 고개만 맞습니다. 돌리면은 한 50m, 30m 간격으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뭐 번화가는 더 심합니다. 이런 좀 뭐랄까요, 과밀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가장 법적인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서로 사실은 본사끼리 서로 좀 약속을 해서 네. 우리가 몇 매달 안에 들어가지 말자. 그렇죠. 이런 약속들을 가면 가장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정거래법의 그 단합으로 좀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브랜드끼리는 250m 거리 제한이 있지만 네. 타사끼리는 250m 거리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화된 점포. 네. 이 점포는 공산품을 팔면 이 점포는 먹거리가 있는 점포를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차별성을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하게 저희뿐만 아니라 본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C사에 가면 뭐 주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또 뭐 S사에 가면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특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 과밀화 네. 문제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협의회 성인재 공동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앞서 편의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편의점 생각하시면서 좋은 점만 보시는 경우 있는데요. 안 좋은 점, 힘든 점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를 활짝 열어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소개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전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아마 오늘 얼굴 보시는 분들, 주변에 대화 나누시는 분들은 꼭 이 단어 한 번씩 꺼내셨을 겁니다. 아유,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데 이러셨을 겁니다. 이 먼지라는 건 사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합니다. 석탄, 석유, 화석연료 때울 때도 나오고요. 공장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작은 미세먼지와 지름이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몸속에 쌓이고요.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 피부, 안구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에 가장 위험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 날 노약자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 안에서 이 환기를 좀 자제하고요.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습기, 가습 많이 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지내셔야 되고요. 부득이 밖에 나가시거나 또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이동 노동자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필히 마스크,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미세먼지 사실은 그 원인과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적응하기에도 좀 벅찰 만큼 미세먼지 심하죠. 이럴 때 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좀 기분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하루 좀 잘 버티고 내일 또 지나시면 미세먼지 좀 덜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답답한 생각, 또 이동 노동자분들 지금 바깥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저희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함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어떤 소식 들어와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7초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3월엔 다양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산안 가이드라인 나왔고요. 청년 일자리 얘기도 나왔네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작성 지침을 의결했는데요.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 짤 때 이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짜게 됩니다. 네. 기재부 예산실장이 이제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예산이 428조 8천억 원이니까 내년 예산안은 453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 확충,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그리고 혁신 성장, 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 이렇게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확충은 에코 세대,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데요. 네. 19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됐는데 이 청년 실업률이 워낙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에코 세대 수요에 맞게 취업, 창업, 교육, 그리고 주거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 저출산 추세 전환 위해서 기존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또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저출산 대책 사실 처음 수립한 게 2006년인데 네. 이때부터 작년까지 126조 원 정도 쏟아부었거든요. 그런데도 저출산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원점에서 전면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돈 자체가 아니라 쓰는 방법이나 대상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늘 예산안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지원 확대하겠다, 늘리겠다 이건 반갑지만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예산 증가율이 사실 예년에는 전년 대비 3, 4%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2년 연속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이면 상당히 늘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 감당하기 위해서 지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각 부처가 재량 지출 구조조정을 한 10%씩 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다시 10% 이상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대신 33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하겠다 하고 문제원은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 특히 이제 복지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라면 204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도 사실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전략,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언뜻 국가의 세수는 많아지겠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틀로 보면 또 다른 위험도 보이네요. 나라빚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원래 빚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지만 1,550조 원 돌파했네요. 일단 숫자 자체가 좀 충격적이네요. 네, 오늘 같은 국무회의에서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는데요. 네. 작년 국가부채가 1,55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 122조 7천억 원 늘어난 건데요. 네. 전체 국가부채에서 공무원과 군인연금 지출에 대한 충당 부채가 845조 원으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 연금 충당 부채는 전년 대비로 93조 2천억 원 늘어난 건데요. 전체 국가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 이상이 이 연금 충당 부채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분은 31조 8천억 원이었는데요. 연금 충당 부채 증가폭이 이제 과거 보니까 2013년에 통계 집계 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때 이후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닌데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내줘야 될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채는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내줄 돈은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 추정을 한 건데 네. 공무원과 군인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영향이 컸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이제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이게 사실 금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몇 년간 이제 유례 없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부채 가치가 좀 커졌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가 공무원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국회 예산정치처 분석을 보면 이들 이제
증원된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 그리고 연금이 374조 원에 달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재직 중에 보면 이제 월급에서 일반 월급쟁이들은 이제 국민연금 떼어가듯이 네네. 공무원과 군인도 연금을 납부하긴 하는데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지급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원으로 메워야 됩니다. 예. 늘리고 많이 뽑고 다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짐을 짊어져야 되는 상황은 또 피해야 될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결산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저희도 앞서 기사를 좀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국유재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게 뭔가요? 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비싼 것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제일 네. 비싸군요. 네. 장부가액이 11조 1,876억 원이었는데요. 네. 국유재산에는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유무형 자산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네. 이제 고속도로만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6조 7천억 원 정도로 2위였고요. 남해고속도로가 6조 3,5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국유 건물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기획재정부나 공정위가 입주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 1단계 장부가액이 4,610억 원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2위는 교육부나 자원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 2단계, 요게 이제 4,16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네. 그리고 정부 대전청사, 국회의원 회관, 계속 이제 그 다음 순위였는데요. 국가 무형자산 중에서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거는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 관세 종합 정보망, 이거 이제 줄여서 유니패스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게 취득가액이 1,007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2단계, 그리고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2, 3위에 올랐고요. 물품 중에서는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와 미리가 352억 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국가종합정보망 운영서버 1호기,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서버,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멈추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주요 물품이죠. 네, 물품 중에 제일 비싼 게 기상청 컴퓨터라는 건 알았는데요. 정부 재산 중에 제일 비싼 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역사적이기도 해서 참 의미가 있네요. 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결과 나왔습니다. 철강 관세 숨 좀 쉬게 된 거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 분야를 내주는 대신 농업 부분 지켰고요. 철강 관세 면제도 가장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미 FTA 협상이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3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이 된 겁니다. 지금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러니까 나프타가 7차 협상까지 하고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네. 이거 비교해 보면 한미 FTA는 세 차례 공식 협상으로 타결했으니까 거의 속전속결이다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속도를 사실 내기 시작한 게 지난달 중순 이제 미국의 철강 관세와 연계해서 진행한 3차 협상부터였는데요. 이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좀 일괄적으로 타결하겠다라면서 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양국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자동차 부분이었는데요.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 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제작사별로 연간 2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 앞으로 5만 대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 또 상당히 민감했던 분야가 바로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시장인데요. 그렇죠. 미국이 줄기차게 추가 개방하라라고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것만은 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 면제도 계속 이제 받게 됐는데요. 한국은 이제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고 또 중국산 철강 수입 물량도 가장 많아서 좀 불리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서 협상 중인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면제를 받은 겁니다. 다만 이 철강 쿼터를 최근 3년간 수출 물량의 70%로 이제 줄이기로 한 거는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안 되는 나프타 우리는 한미 FTA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이 내년 예산 당초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서는 2019년 증가율이 5.7%로 제시를 했었고 이거보다 더 높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이 7.1%인데 이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가부처는 사상 최대를 갈아치웠는데 직접 빚진 것보다 연금 충당 부채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이거 역시 부채는 부채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공무원 채용 늘리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 걱정 안 될 수가 없는데 국가도 요새 이제 재테크 할 때 많이 쓰는 비테크 좀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가의 비테크 좀 국민들에게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청자 9246님, 택시기사인데요. 저는 미세먼지와 저는 뗄 수 없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얽혀있는 이 무역,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요. 앞서 철강 관세 25% 이거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좀 지키기로 합의는 됐지만 막을 건 막고 얻을 건 얻었다라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된 것 아니냐라는 또 비평도 있습니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 결국 미국의 이익,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의도인데 방법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왜 꺼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겨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도 그렇고 소장님과도 여러 번 분석했던 내용인데 한미 무역협상 결국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미국의 21세기형 현대화된 FTA 그 시범 모델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또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춤에 따라서 협상 성과를 가리켜서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 트럼프 참모진들 사이에서는 성공한 협상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3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서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있게 됐고요. 또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장 개방이 없다는 점, 그리고 더욱이 미국 의회가 폐회하기 되는 여름철부터 그 폐회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개정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의회 비준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킬 절호의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한미 FTA 윈윈이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로서도 얻은 게 있고 미국도 역시 얻은 게 있다. 이게 사실 협상 전에 굉장히 좀 우리가 답답해하던 근거였습니다. 미국의 주장과 좀 다른 점인데 오히려 이번에 좀 잘 풀리면서 또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정부도 사실은 이런 좀 통상 질서라든지 무역 상황이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 전담 조직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깁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산업부 산하에 신설했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담막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잘 할까요? 네, 아무래도 많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세계 FTA 미래 방향을 보면은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룰을 가진 21세기형 FTA로 진화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그 무역 질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통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팀들을 각국이 새로 신설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신통상 질서 전략실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311명의 거대 조직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 움직임이라든지 새로운 무역 질서에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상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의 의존도가 높았던 무역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당장 상반기 중에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의 가입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정뿐만 아니라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관련된 통상 정책의 다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 멀리 바라보면 사실 지금 국내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이 열리면 그만큼 사람을 뽑게 되고 또 이익을 남기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좀 큰 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 질서에 대한 것들을 좀 전담하겠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랑 좀 여러 가지 철강 관세라든지 또 우리 측의 어떤 수출이나 우리 측 기업의 피해가 좀 줄어드는가 싶었더니 지금 중국을 향해서 지적재산권 제소하겠다 칼을 꺼냈거든요. 전 세계를 향한 경고장이다 이런 부연 설명까지 나왔는데 이거 뭔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첫 해부터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일 계획도 마련했고요. 네. 새로운 대화 틀까지 만들었지만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국경세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국제 룰에 저촉이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세관과 같은 쪽에서 실무적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요. 정부 관료들조차도 냉전 시대에 그 종식된 이후에 망각했던 네.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네. 또 지적 재산 침해를 이유로 통상법 301조를 꺼내든 건데요. 통상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할 수 그렇죠. 있게 하는 조항이고요. 또 무역 확장법 232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시정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 정책 속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당분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뭔가 데자뷰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도 또 똑같은 이런 슈퍼 301조가 나오고, 물론 그때는 이슈가 달랐습니다만, 이런 상황, 결국은 지금 지적재산권 얘기가 나오고 침해 같은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받을 타격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이 빌미가 됐던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기술 도둑질이라고 지금 맨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든지 인허가 규제를 이용한 차별 대우도 있었고요. 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투자 제한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미국 전상만 불법 침입으로 인해서 무려 140여 개 기관이 데이터를 도난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중국산 항공이나 정보통신, 기계, 가전 쪽에 수입 품의 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자본주의에 집중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들 그 자본주의 무역 수지 급등을 시켰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품목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가 뭐 대체가 가능한 이런 기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대체 같은 뭐 부분도 있겠지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무역 불균형이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중국을 지적재산권 문제로 압박을 하면 한국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반도체 시장에도 변화가 불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제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라고 하는 게 제소하고 또 여기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회사들도 소송이라든지 ITC 제소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진다면 반도체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어떻게든 상대의 목을 쥐려고 하는 이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여러 가지 빌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듣다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간 냉전 이후에 미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구축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가트 이후에 WTO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최근에는 좀 이런 것들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TPP도 빠지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또 거기에 제소도 하고 또 CPTPP 일본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TPP에서는 또 슬쩍 미국에게 상석을 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전략 태도를요. 네, 과거 역사를 보면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강한 패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 질서를 만들었는데요. 네. 미국도 미국 제일주의를 위해서 WTO 같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좀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파리 기후 협정의 탈퇴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그러니까요. 주저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최근 미일 관계에서도 분명히 보여줬듯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의 제1 목표는 자국 이익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만 믿지 말고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힘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거기에 또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경제 뉴스 들으면 좀 머리도 아프고 답도 안 나오고 복잡한데요. 앞서 편의점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장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좀 시급은 올려줘야 됩니다라는 1051님 주장도 있었습니다. 시급 말고요. 또 여러 가지 올려야 될 것들 중에 입맛도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겨울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다양한 소식들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통마진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서 편의점 얘기한 것도 조금 말씀드렸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물 유통마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수부가 일전에 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언론에서도 꽤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특히 유통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네. 4가지 일상적인 수산물,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를 대상으로 유통 비용을 조사해 본 결과 가격의 51.8%가 유통 마진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판매 가격이 1,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중에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482원, 중간 유통 비용이 518원인 셈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소매 단계가 295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신선도 유지라던가 아니면 손질 포장 또 매장 유지 관리비 같은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1,000원짜리 오징어를 산다 예를 들자면 네. 직접 여러분이 구매하러 가시는 곳이 한 300원 정도로 가장 많은 비용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마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해수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우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고요. 네.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말하는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유통시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가지고 하반기 중에 저온 유통 체계를 정비해 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수산물 산지 근처에다가 거점 유통센터를 세워서 유통 단계를 점차 축소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거점 유통센터라고 하면 FPC라고 하는데 네. 산지에서 그 수산물을 가공한 다음에 가공한 뒤에 상품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 소비처로 공급하는 중간 거점을 말합니다. 이런 장소가 기존에 전국에 5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올해 인천, 강릉, 장흥까지 3군데가 추가됐고요. 네. 3년 내로 10군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수산물 먹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높다라는 부분들 안 그래도 좀 주머니 사정 어려운데 놀라셨죠? 좀 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FPC 거점 유통센터도 많이 확충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실은 산지 직거래도 많아요. 네. 농민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직접 보내주시기도 하고 택배 같은 것들 이용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저렴한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를 대형마트의 유통 마진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대형마트를 유통 마진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직거래가 한 79.4, 그러니까 20% 이상 절감할 수가 있고요. 네. 대신에 그만큼 생산자인 농어업인들이 받는 비용은 늘어나서 19.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어요. 네. 또 이게 직거래라는 개념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생협이나 사이버 거래소 같은 이런 다양한 범위로 포괄을 해보자면 네.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신유통이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네네. 지난해 이 농축수산물이 신유통으로 거래된 금액은 9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이러한 유통 형태를 통해서 절감된 유통 비용은 9,5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크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금액이다 보니까 수가 너무 커요. 네. 네, 달리 표현을 좀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한 가구당 평균 45,000원 정도씩은 유통 비용을 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통 비용 이 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유통 방식에 적용을 해봤더니 집집마다 한 45,000원 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품목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도 쓸 수 있겠죠. 네. 자, 수산물 지금 유통 얘기 나왔는데 국가 간에도 좀 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러어업 협상 완료됐다고요?
네, 이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네. 이 한러업 협상은 1991년부터 매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하고 있는 협상인데요. 네.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한 해 우리나라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결정하는 협상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명태, 대구, 꽁치 이런 생선을 잡아올 수 있는 권리를 얻고요. 대신 저희는 러시아에 톤당 얼마씩 입어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이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느덧 27차 어업 협정이 되었고 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할당받은 어획량은 36,550톤으로 지난해보다 300톤 추가로 확보했고 또 입어료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생산 원가가 증가할 거라는 우려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네. 참 입어료. 거기 가서 이제 물고기 잡으면 톤당 내야 되는 돈이 입어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물가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오르는 품목은 이제 무와 오징어 정도가 있겠는데요. 최근 남부지방에 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월동무 출하 작업 지연되었고 또 동시에 이 산지에서 저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유통 물량 줄어들면서 가격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산물 오늘 이야기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네네. 오징어는 다음 주부터 이제 4월이 되다 보니까 금어기라고 해가지고 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이 2달 동안 계속되는데요. 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냉동 오징어가 한 마리에 지금 3,600원대인데 2주 내로 더 올라가겠습니다. 반면에 내려갈 품목은 전복 그리고 멜론을 이번 주에 꼽아보았어요. 아, 네. 네, 전복은 햇소 온도가 올라가면서 성장이 좀 양호해졌고 또 출하량도 2월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마리 3,000원 정도에서 소폭 더 내려가겠고요. 네. 또 멜론 같은 경우는 지금 파파야 멜론이라고 해서 이런 좀 다양한 품종들이 슬슬 출하되고 있다 보니까 한 개에 10,000원인데 조금씩 가격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파파야 멜론 같은 경우는 식감이 참외와 비슷하고 또 멜론 향을 동시에 가진 이 품종이어서 3월에서 5월까지만 출하되는 과일이니까 시기 놓치기 전에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봄이 오는 것 입안에서 이 멜론 향이 싹 퍼지면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뭐 해산물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꾸미 제철이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생물을 사서 조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겉만 살짝 익는다는 느낌으로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 아, 네네. 네, 매콤하게 해서 먹었더니 아주 힘이 나는 봄 네. 별미였습니다. 자, 그런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봄이면 여행 다니고 싶은데 크루즈 소식을 전해주시네요. 이번 주는 수산물로 인터뷰를 좀 시작했으니까 네. 마무리도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으로 좀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모집이 진행 중이고 4월 3일까지가 신청 기한이에요. 상반기에는 2인 1팀으로 50팀, 총 100명을 선발합니다. 이 체험단에 선발이 되시면 30만 원과 별도 팁을 내셔가지고 5월 10일부터 8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는데요. 그 일정이 네. 부산항에서 시작을 해서 속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또 일본의 북해도를 돌아보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네네. 네, 이 신청은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자세한 공고 내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문재영 대리와 저의 이 생생 장바구니는 오늘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생생경제에서 또 장바구니 소식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7292님 미세먼지 여러 탓하지 말고 나무 한 그루도 좀 심어봅시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8106님 달달한 멜론 먹고 싶네요. 예, 저도 입안에 어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무척 짧고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애청자 여러분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1051님께 저희가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